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생각과 의견 그리고 믿음이 공존하고 그 속에서 함께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의 주제는 이와 관련된 두 뉴스입니다. 먼저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시민과 시정책 당국 간의 소통과 관련된 정책 토론조례 개정을 둘러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일본이 올해 여름부터 바다에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부터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원 기자 앞으로 3주나 4주 정도에 한 번씩 자리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주 이슬람 관련 기사는 이상원 기자가 취재를 하셨죠. 네. 네. 먼저 지난주 토요일 20일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간간히 벌어졌던 상황과는 상황이 좀 달랐다지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중구 반월당 내거리 인근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1,5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신교계가 중심이 돼서 북구 대연동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대 인근 북구 대연동에서 이슬람 사원 문제가 일고 2021년 이후에 벌어진 행사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데요. 모임인 기도회는 설교와 찬송 그리고 국민을의 통성기도회, 대연동 주민 발언 순서로 이어졌는데 행사에 참여한 박한석 목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문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한을 혼잡게 하여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오늘 대현동 모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현동 모스크 건축이 무산될 것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반대 시위가 시축 중인 현장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공사를 두고 무슬림들과 인근 주민이 마찰을 빚고 시위 같은 게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직적이고 규모도 대규모로 확산된 것 같은데요. 이태우 기자, 지금 네. 대연동 주민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은 국민주권침해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70개가 넘는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시위에서 이들은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는 같이 공존할 수 있어도 이슬람은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연동 사원의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자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마치 친일 매국노처럼 이슬람 앞잡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구 대연동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공권력에 휘둘리고 매국노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힘없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구 북구 대연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 2년 이상 끌어왔던 문제인데 네. 이상훈 기자,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대형 집회로 열리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상황 변화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 변화가 있죠? 네, 제일 큰 요인은 사원 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사원 건축주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2021년 이후부터 여러 성사 끝에 지난 4월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큰 변수가 없으면 다음 달이면 공사를 마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사원 건축주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올랐고 그러다 보니 북구청 등은 이제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연동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사원 문제를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이슬람 사원은 많이 있고요. 대구에도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연동에서 지어지는 이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태우 기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대로 대구에도 이슬람 사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사원이었는데요. 오후 시간인데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이 무슬림 사원은 20년 전에 다른 곳, 그러니까 볼리동에 세워졌다가 그곳에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나자 3년 전쯤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대구에는 지금 보시는 이곳처럼 이슬람 사원이 10서너 개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치자면 300개가 훨씬 넘는 숫자가 됩니다. 이들 이슬람 사원들은 별 문제 없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는데 유독 이곳 북구 대연동에서 문제가 처음으로 터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며 30년 넘게 살아왔다는 파키스탄인 나드르 칸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about 300 월세 건물세 사원 300개, 40개 건물 전체 샀어요. 지금까지 한 사원에서 이렇게 문제 없었어. 다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 없어. 이거 처음에 대구에서 이렇게 문제 있어.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이 주로 공단 지역에 있어서 주변 상권의 일부 혜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연동의 경우에는 주택가이기도 하고 대학가여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문제가 된 대연동 이슬람 사원이 갈등을 두고 가장 이 학생들이 대부분 경북 이용하고 있는 이 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북대 학생이다 보니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그러면 경북대 학생들이 줄을 이루니 경북대 학교 안에다가 우리 주택가에 건설하지 말고 경북대 학교 안에다가 사원 하나, 자그마한 사원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러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태우 기자. 근데 이게 현행법상 법령상 불가능하다죠? 예, 답은 불가능하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슬람 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북대학교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대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국립대학교 안에 이런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불당이 없는 것처럼 무슬림 사원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종교시설이라는 게 이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안에 종교시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있지만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립학교 설치령 그리고 고등교육법 등에 아마 법령으로 이게 불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고 사원으로 쓰겠다는 무슬림이 주장하는 내용, 주민들, 기독교 지금 여러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주장을 펼치면서 각각의 시각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마찰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훈 기자가 사원 건축이 6월이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이후에 구체적으로 걱정되는 현상, 예견되는 현상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당장 큰 문제는 사원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2년여 동안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원동 주민들도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무슬림 학생들이 사원을 드나들 때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끝날 때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사용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도 문제가 잘 풀려서 서울의 이태원이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처럼 내국인과 무슬림이 잘 어울려 사는 날이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 2008년 김범일 시장이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도입의 초 취지는 시정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토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2008년에 스스로 도입하자고 해서 도입했습니다. 시정의 혁신을 도입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대구 시민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대구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이태우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리고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대구시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취지도 좋고 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시가 이거 어떻게 무력화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상훈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이 제도를 이용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형편이나 시민단체의 형편으로는 사실상 정책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데, 조재한 대구문화방송 기자의 지난 4일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정책 토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구 가능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구인 수는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청구 대상 제외 이유도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 개최해서 1년 이내 대시민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무처리 종료 2년 지난 사항도 신설해 넣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 대구시는 시민 참여가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해 시정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오니, 의원들은 소통을 강조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와도 맞지 않고 시민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시장님의 이런 행보하고 조금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게 우리 되도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는 청구인 수를 300명이었던 것을 1,5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1,200명으로 줄였다는 건데요. 이태우 기자. 네. 얼핏 보기에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200명 서명 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성명과 서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요. 자, 요즘처럼 개인정보를 엄하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름과 서명은 모르겠으나 주소나 그 주민등록 번호를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청구인 서명부를 만들면 대구시가 이 주소지별로 보내서 실제로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제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1.5배수의 서명을 받아야 또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의 시민단체 형편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서명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훈 기자. 네. 지금 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 토론 조례를 대구시는 왜 굳이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책 토론 청구를 마치 좀 시정 혁신의 걸림돌로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구시가 당초 마련한 입법 예고안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내용 중에는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 공약이 대우령 강화, 제휴어려운 포기 이런 부분인데 갑자기 제휴어려운에 대한 정책 토론 청구가 이루어졌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 뭐냐 하는 어떤 문제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민정책 토론 청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네, 대구시가 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더 있긴 합니다. 대구시청 고위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서 한 말이 있는데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대구가 제일 먼저 이거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범 사례가 돼서 전국에서 정책 토론회가 제일 잘 되는 곳이 대구다. 그걸 뛰어넘어서요. 정책 토론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된 21건이나 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시행이 안 되는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저로서는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구가 너무 활성화가 돼갖고 서명인 숫자를 늘려서 다른 시도가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만들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방향이 정상화라고 해서 글쎄요. 어떤 게 정상으로 보는지 참 의아한 부분인데 도입된 2008년부터 21번 실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21번인데 이태우 기자, 이 정도면 대구시가 말한 것처럼 행정력이 낭비될 정도로 과도한 횟수인가요? 21번입니다. 2008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21번이면 1년에 1.4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서 대구시는 꼭 그 토론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무언가를 고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렇게 부담을 느꼈다라고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홍준표 시장도 그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제 대구는 예전에 비해 정책 토론 청구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길래 정상화가 이렇게 되는지요? 토론회 개최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제가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9개 광역지자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좀 현황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면은 한 번도 토론회가 개최된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도 1회에 그쳐서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모범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을 못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최소 300명인 청구 인원수도 시민들이 나서서 모집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청구 자체가 잘 없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가 개입을 해서 만들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동력이 좀 확보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다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활용을 안 하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화된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를 일단 조례안이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어쨌든 1,200명의 정책 토론 장벽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토론 하자고 이번 참에 아예 미리 청구를 해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모두 8건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아니면 앞으로 토론이 어렵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반영되어서 다양한 주제를 두고서 토론을 하자고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과 통합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개선, 지원주택 도입,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응급의료체계, 생활임금제, 장애인 이동권 등입니다. 네, 앞으로는 뭐 지금 이것을 청구해 둔 것 말고 앞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이상훈 기자? 네, 대구시의회는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되긴 했는데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1,500명에서 청구 인수를 1,500명에서 1,200명으로 바꿨고 청구 제외 대상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제안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으로 보고 이태호 기자가 방금 말했듯이 지난 4월 27일에 8건의 정책 토론을 무더기 청구를 했습니다. 5월 19일에는 300명 기준으로 서명을 받아서 접수도 마무리했는데요. 기존 조례에 따르면은 청구 접수 이후에 한 달 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해서 대구시가 8건을 모두 개최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하는 숙제고요. 대구시 결정에 따라서 시민단체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정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시정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일부러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크와이드 이번 주 시간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지난 한 주 동안 시찰단이 다녀오고 하는 동안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 전문가 모시고 어떤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한 주 뉴스가 거의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제 느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이 맞는지 여러 얘기들이 찬반 얘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핵을 전공하신 핵공학자, 핵의학자,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이 얘기들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고 주장이 다르셔서 듣는 많은 일반 국민들은 정말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하지 않은데 과도한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짧게 듣고 구체적인 내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헷갈리게 양쪽 주장이 마주칠 때는 저는 이거를 좀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이 이해 당사자인가? 그러니까 원자력을 찬성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원자력을 반대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냐, 네. 누가 이해 당사자냐라는 네.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그 시찰단에 관해서는 사실 그 말 그대로 시찰입니다. 네. 안전성을 조사하거나 검증하거나 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시찰단에 대해서는 시찰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시찰만 하고 와서 안전성 검증한 것처럼 측정이라도 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또 이게 국민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제다 보니 하나하나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일본 얘기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게 안전할 정도로 희석을 해서 충분한 처리를 한 후 희석을 해서 바다에 버리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이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인의 주장이죠. 범인들이 하는 얘기다. 그렇죠. 네. 가해자의 주장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들어야 될 거고 희석해서 버린다는 거는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버리면 희석이 됩니다. 근데 버리기 전에 희석할 거냐, 버린 후에 희석이 될 거냐,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희석 관련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정화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완벽하게 정화된다 그럼 버려도 됩니다. 먹어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정화시설,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시설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죠. 네. 근데 이 알프스의 성능에 관해서는 일본이 내놓은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것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눈속임용 상징적인 장치 이상의 의미가 없다. 과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우리 다 상식적으로죠. 과학들 먹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태평양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나. 네. 잉크를 물에 섞어서 희석시켜서 버리나.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큰 바다에 어차피 희석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왜 희석해서 버릴까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에 농도 규정이 있을 겁니다. 버리기 전에 있거든요. 일정 농도를 맞추지 않으면 못 버린다. 사실은 총량이 중요한데 총량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 총량은 지금 초과했거든요. 네. 법적 한도를 이미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죠. 희석이라도 해서 네. 버린다. 기본적으로 자기들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출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희석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홍보하는데 효과도 좀 있을 거고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희석해서 버리는 일종의 액션이네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닥칠 위험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감소되는 효과도 전혀 없는 그냥 그렇죠. 일종의 무의미합니다. 희석해서 버린다라는 말은. 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럼 알프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 없는 액션은 빼고 의미 있는 그 실제로 감소시키려고 하는 장치 알프스라고 하는 이 다핵종 제거 설비 거치면 대부분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제거된다. 2개만 빼고 삼중수소 빼고 탄소 13가 하는 거 빼고 다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훨씬 더 원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줄여서 내보낼 테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은 도쿄전력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주장은 데이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측정하고 성적을 낸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정보 공개가 매우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죠. 일방적인 자기들의 주장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정보 공개를 충분히 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도쿄전력이 공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알프스를 처리를 한 전후를 비교한 그래프예요. 네. 핵종별로 어떤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줄었냐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을 보면 탄소예요. 이거는 조금 줄은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처리하기 전부터 ND라고 돼 있어요. 불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삼중수소입니다. 이 삼중수소를 보면 처리 전후가 똑같아요. 이 얘기는 알프스가 전혀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핵종별로 다르거든요.
근데 맨 왼쪽을 보시면 세슘 137, 스트론튬 90 이런 이제 핵종이 지금 나와요. 아주 유명한 애들인데 얘들은 처리 전에는 굉장히 방사능이 많다가 처리 후에 불검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알프스라는 설비가 세슘과 스트론튬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데이터죠. 근데 그 옆에 요드 129, I129라고 하는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는 처리 전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처리가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제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RU106이라는 것도 처리가 되긴 하는데 충분히 낮아지질 않습니다. 코발트 6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핵종별로 어떤 건 잘 제거되고 어떤 거는 제거가 덜 되고 어떤 건 제거가 안 되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200가지 방사능 물질이니까 200가지를 다 해야 돼요. 네. 이 그래프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정보 공개, 의미 있는 정보 공개입니다. 네. 그걸 안 하고 몇 가지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도쿄전력이 스스로 내놓은 건데도 성적이 이거거든요. 그나마 자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200종 중에 지금 공개 안 된 핵종들은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는 거죠.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더 심각하다라고 제가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네. 반면에 안전하다, 없다라고 얘기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그래프가 한 개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핵종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네. 이 그래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건데요. 이 다른 핵종은 처리 전에 많다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 처리 전의 양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이게 100만 베크렐이에요. 네. 리터당 100만 베크렐. 그러니까 감이 잘 염려하는 이 삼중수소가 10베크렐이거든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네. 삼중수소가 10베크렐인데 다른 핵종이 100만 베크렐이라고요. 근데 이 다른 핵종 이거는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을 다 측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내놓고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할 근거가 안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와중에도 굉장히 제가 지금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자신 있게 그나마 공개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도쿄전력에 공개한 나머지 내용이. 이 이후에 나온 공식적인 어떤 공개 데이터 같은 거는 있습니까? 뭐 좀 더 있을 거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IAEA 검증 관계가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IAEA하고 도쿄전력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어요. 네. 그리고 IAEA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IAEA가 이걸 지적을 했더니 도쿄전력이 알았다 하고 수정을 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IAEA가 지금 5번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최종 보고 되기 전에 IAEA가 분명히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측정을 하겠다. 네.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 그걸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와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알프스로 제거를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처리한 처리수를 한 번 더 처리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내놓은 그 자료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그래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알프스라고 돼 있죠. 이걸로 처리를 해요. 네. 그랬는데 이걸로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2차 처리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로도 보면 충분히 많이 제거되지가 않는 핵종들이 있다라는 거고 네. 물론 잘 제거되는 것도 있지만 제거되지 않는 핵종들도 제법 있다라는 거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사 안 한 핵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IAEA가 지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걸친다. 그러면 2번 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3번 한다. 그래도 안 되면 4번 한다. 몇 번을 처리해야 이게 안전하게 되냐. 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런 적어도 그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처리수의 성적인데 네. 이거를 먹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먹겠다고 선언한 분이 있죠. 저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 핵종들의 문제가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핵종들에 대한 얘기들은 심지어 등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처리 없이 이 방류가 될 가능성이 크기 아니요,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거예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처리 전에 리터당 100만 베크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10베크렐이니까 10만 배예요. 네. 삼중수소의 10만 배의 다른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처리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몰라요. 네. 정말 위험한 제가 거는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태에서 제일 예.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지각해야 되는 것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이 데이터에서 다른 건 무시하더라도 요드는 별로 제거가 안 됩니다. 네. 이 방사성 요드는 잘 아시겠지만 갑상선 질병과 관련이 있죠. 네. 지금 이 정도 데이터를 스스로 내놓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제가 위험하다고도 말하는 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긴 없지만. 하지만 네. 안전하단 말은 정말 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사가 필요하다. 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염수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심지어 우리 전문가 분들도 지금 안전할 것이다. 근데 이걸 과도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괴담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전문가요? 예를- 이해 당사자 전문가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게 저는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방송에 나갈 이해 때는 당사자 전문가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일반 그분들이 국민들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셔야 돼요. 아무런 이익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냐, 네. 아니면 이해 당사자가 하는 말이냐,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항상.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방사능에 피폭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건강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는 네. 틀린 얘기예요. 의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네. 교과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정비례합니다. 네. 1% 늘면 1% 늘어요. 10% 늘면 10% 늘어요. 줄면 그만큼 줄어요. 네.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오염이 되면 피폭량이 당연히 느는 거고 는 만큼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그게 의학적으로 결정된 내용이고 교과서에 나오고 충분한 논문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거부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틀렸어요. 네. 이해 근데 이해 당사자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분들에게 너무 큰 마이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네. TV에 나오실 때 전문가 핵 관련 전문가라고 나오시지 이해 당사자 표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처럼 들리는데. 예, 그것도 좀 의학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안 부릅니다. 네. 원자력을 전공해야 전문가라고 부르던데요. 네. 의사 입장에서 보실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예, 네.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네. 틀렸다는 거예요. 네. 현재 교과서에 나온 충분한 얘기. 증거에 의해서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데 그 교과서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은 틀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결국 그러면 검증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의 도쿄전력이나 다른 데서도 공개한 거 보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나마 IAEA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검증도 좀 하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다른 대안 없이 그나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건 IAEA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게 되면 또 국가적으로 각국별로 이게 근거를 삼아서 얘기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IAEA는 원자력 안전을 점검하는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국제 원자력 기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핵무기를 제한하는 일을 해요. 네. 핵무기를 엄청나게 감시합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을 확대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확대 정책을 갖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친원전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 IAEA가 우리나라에도 꽤 여러 번 왔었거든요. 뭐 오염수 문제가 있거나 방패장 안전성 문제, 원전의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IAEA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안전성 검증하고 뭐 했었는데 결국 IAEA 때문에 뭔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협상된 네.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형태를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도 IAEA가 사실은 그런 태도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아무 역할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디테일하게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도쿄전력이 보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고 네. 이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또는 검증에 약간의 도움이 되긴 되지만 기본적인 태도, IAEA의 기본적인 태도는 원자력 확산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기구예요. 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대답들을 잘 안 하셔가지고 다소 무리한 질문이겠습니다만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몇 % 믿으십니까? 믿지요.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IAEA의 기본 태도는 원자력 확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 그대로를 견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자체는 변조되지 않았을 것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IAEA 보고서, 임시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리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피해가 크고 돈이 덜 드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네. IAE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리 방식을 뭘로 할지에 관해서는 IAEA의 그 논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처리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그래서 그걸 보면 네. IAEA가 이 오염수 방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네. 있어요. 그러면 IAEA에 담겨 있는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미변조 왜곡은 없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가 정치적인 선택을 홍보하는데 정가의 보도처럼 쓰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는 틀린 보고서가 아니니까. 예, 그게 우려가 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IAEA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IAEA 전문가들의 구성이 이미 원자력 전문가들로 돼 있고, 네. 그리고 IAEA가 만들어진 그런 이유도 원자력 확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일은 진행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보고서를 내고 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다른 선택을 다시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고 시찰단도 갔다 오고 보내고 한 윤석열 정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점은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꼭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점 듣고
여쭙고 싶은 말씀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오염수 방류는 사실 이제 지금이 두 번째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오염수를 방류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하죠. 후쿠시마 근처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도 금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치는 지금도 일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좀 하지 마시라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되 일본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버려버리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라. 적어도 국민의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라.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으니 지금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 기대도 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조치를 좀 정부 입장에서 좀 해주시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익중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4일)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 질의에 답변에서 여러 복잡한 조건을 달았지만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며 일본의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야가 바뀐 지금 거의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뿐 오염수 방류라는 사실관계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그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실들을 좀 더 투명하게 알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후의 대응은 차치하고 국민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이 절차가 무시되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보다 먼저 오염수와 관련된 각종 설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